요거는 미국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건데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와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도. 네네. 60년대 후반, 70년대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오일 기름값이 엄청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 상당히 안정된 시기를 보내왔는데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유의 통화 공급,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다시 달러를 회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거의 40년 만에 확 올라갔네요. 그렇죠. 계속 안정화를 보이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한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인데요. 네. 미국이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텐데 과거에 80년대 보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그때 경제가 불안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 이후로 계속 그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FRB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 올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지금 달러가 이거 작성할 때 104인데 지금 현재 10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효과인데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에서 유지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에서 장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달러 강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단 달러를 그동안 너무 많이 찍어놓은 상황이어서 지금의 약간의 전쟁, 그 다음에 AI 혁명 이런 것들로 지금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어서 네.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면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워낙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돼요. 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면 필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동안 베트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 경제 변수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트남 넘버 1, 2, 3, 4 해당하는 분들 사진인데 이번에 바뀌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수상을 빼면 네. 나머지 세 분은 올해 다 바뀌신 분들이에요. 네. 리더십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앞으로 베트남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그게 뭐 많은 투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사입니다. 계속 개방 정책을 확대해 갈 건지 아니면 중국처럼 약간 개방했던 것들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갈 건지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게 향후 베트남의 미래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쪼이는 그런 느낌. 네, 은행 계좌도 그렇고 조금씩 뭐 동결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한 분들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확대라기보다는 약간 제재를 가하는 그런 측면이어서 약간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치하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아직 베트남이 큰 기조를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화율이 여기 지금 23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40.4%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도시화율이 40.7% 나오는데 베트남은 아직도 40.4%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평균 나이가 지금 32.8세로 나오는데 아직 대한민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나라여서 경제 성장 관련돼서 기본 가능성들이 좋은 나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 결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팩터가 인구거든요. 베트남이 이제 1억 정도 되는데 전후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아이들을 막 낳고 있어서 10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도 이 나라는 인구가 좀 크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좋게 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대 나이가 젊어질수록 인구가 너무 줄고 있어서 네.
그거는 빨리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이 상당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네요.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좀 심각함을 느껴요. 앞으로 베트남은 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사실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제 또래 친구들만 해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실제로 이제 제3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23년 GDP가 4,200달러 나오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4분의 1, 중국의 4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잠재 성장률이 베트남이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2%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중국의 4.7%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경제는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호치민만 보면 숫자로 나오는 게 지금 한 7,900불 정도 나오는데 베트남은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거래들은 이런 경제 숫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 안 잡히는 숫자들을 포함하면 호치민은 인당 GRDP가 10,000불은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가보면 와인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GDP가 10,000불을 넘어설 때 와인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호치민시는 실질적으로 인당 GRDP는 10,000불을 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와인샵 많이 생겨났죠. 동네마다 와인샵이 하나씩 있을 정도니까. 예, 이제 베트남 GDP입니다. 지금 이제 성장률을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월드뱅크는 24년에 6.1% 예상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지금 한 7% 정도를 목표로 한번 달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6%인데 7%면 상당히 고성장을 24년에 달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25년도 24년에 비해서 아직 부정적인 의견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숫자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베트남과 그 인근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 향후 전망이 가장 좋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GDP 규모로 볼 때 인도네시아는 워낙 나라가 큰 나라고 인구가 많은 나라여서 월등하게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는 타일랜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되는데 경제 규모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싱가포르, 타일랜드를 베트남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싱가포르, 타일랜드를 넘어서지 않을까? 전체 GDP 규모가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이거는 분기별로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 올해 3분기 실적이 7.4%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가 나온 편이고요. 그걸 베이스로 정부는 2024년에 7%를 달성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적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3분기에 7.4%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으로는 6.82% 성장을 했고요. 지금 산업 건설이 8.34, 서비스업이 6.95, 농림업이 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CPI 상승률은 3.88%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이 2030년까지 장기 목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베트남 정부가. 네. 이게 이제 연평균 7%를 달성을 해서 2030년에 7,500불을 달성하겠다. 하노이 호치민은 연간 8에서 8.5% 성장을 하고 GDP 기여도를 서비스업이 50%, 건설 제조가 40%, 농림업을 10% 요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인구는 1억 500만 명. 요거는 지금 현재 베트남 경제가 돌아가는 그 추세를 볼 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인데요. 네. 그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제 내수 경기가 네.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7월, 8월 숫자들을 보면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800대, 21,400대 과거 평균보다 좀 숫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장 많이 팔렸던 2020년 12월에 45,000대가 등록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 내수 경기는 숫자는 적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수출을 주도로 성장을 하는 거고 내수 경기는 생각보다는 슬로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의 표입니다. 제조업 PMI인데요. 이건 네. 이제 베트남이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고 수출 위해서 제조업이 상당히 육성되어 있는 나라여서 2024년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좋은 숫자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47.3으로
상당히 빠진 숫자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태풍 야기 영향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발표된 숫자를 보니까 다시 50을 넘어서서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가동을 하고 있고 향후 성장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하노이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맞습니다. 호치민에서 저희도 예. 그렇고 또 모금해가지고 또 돈도 보내고 했었잖아요. 하이퐁 쪽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다행히 그 바로 회복이 돼서 제조업 그 PMI 그 10월달 숫자가 좋게 나온 거 보니까 그 영향은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마을이 한 30개가 사라졌대요. 마을 통째로.